먼저 전국구 뉴스 오늘 준비한 거는 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아시아 경제기사고요. 원희룡,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시죠. 원희룡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100일 내 주택 250만호 도심 공급 집중, 이란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고요. 분양가 상한제 손질하는 윤 정부, 분양가 급등 불가피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세 번째, 양도세 중과 종부세 피하려는 초급매물 속속 등장, 매수세 열기는 글쎄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세 개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이신다면은 정말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죠. 태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일 동안. 네, 먼저 원희룡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100일 내 주택 250만호 도심 공급 집중이라는 기사를 일단 팩스체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 장관님이시죠. 전직 제주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원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큰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 50만원 공급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에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뭡니까? 서울이죠, 그죠? 서울 내에 공급을 집중해서 집값 안정에 초석을 마련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좀 더 보시면은, 이거 연결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들은 변함이 없다. 단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진행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격들이 들썩거리고 임기 초반부터 집값이 오르면은 민심이 이반될 우려가 있으니까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다 감이 오시죠, 이제. 저하고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이 뉴스 보시고 같이 분석하신 분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뒤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다며 열정적인 국토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미래 혁신을 씨앗을 뿌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80%를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함께 출시하고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와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청약 제도는 가점제죠, 그죠? 가점제면은 청년층이 불리하죠. 가점이 낮으니까 당연히 가점이 높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이런 분들이 청약에서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의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 정도만 하나 더 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아울러 원장관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뭡니까? 통계자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저 뉴스 통해서 본 건데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분들 당연히 서울의 비싼 집값 때문에 경기도에 서울의 전세값으로 경기도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내라면은 그러면은 이분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개선한다. 대표적인 게 GTX겠죠. 이렇게 광역교통망을 개선을 한다면은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외곽 경기도로 분산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쾌적한 삶의 환경을 누릴 수가 있다. 적은 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로망은 인서울로 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대기 수요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와 같이 보고 마지막에 제 코멘트 말씀드릴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급등 불가피라고 하는데 조금 보시죠. 분양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는 데다 최근 자재값이 폭등하면서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로 청약 성적도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17일 지난해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평당 평균 2,230만원.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2,230만원. 그러면은 3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34 곱하면은 대충 뭐 한 7억 정도 되겠죠, 그죠? 7억 정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7억이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뭐, 부산도 지금 7억이 안 되는데, 무슨 전국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7억이라 이야기지. 네, 넘어갑시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쭉 가시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시다시피 허그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분양가를 주변 신축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걸 갖다가 손을 보겠다는 거죠. 이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가 보니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로또 분양이 생긴 겁니다. 로또 분양. 주변 시세보다도 엄청나게 낮게 분양을 해버리니까 당첨만 되면은 이거는 시세 차익이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정상적으로 청약 수요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주변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런데 분양하는 아파트가 6억이야.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비정상적으로 몇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이 첫 번째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야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건설사는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건 누구일까요? 어느 누구가 손해를 보면은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상. 그러면 건설사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자기들 이윤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결국은 분양 공급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풀게 되면 건설사에는 얼씨구 나오고 이제 분양을 늘어놓겠죠. 원하는 가격에. 통제가 없으니까 원하는 가격에. 그렇지만 그것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넘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주변 아파트 신축들이 10억이야. 그러면 내가 새로 신축을 분양을 하는데 이것을 얼마에 분양을 할까요? 20억에 분양하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15억에 분양하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10억 언저리에서 분양을 하게 될 거라. 이게 시장의 논리거든요. 이전에 6억으로 규제를 했던 보다는 4억이나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건설사에서는 당연히 분양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자, 요거는 공급 증가의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권에서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공급 축소의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요거는 공급 증가의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고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중과 종부세 피하려는 초급매물 속속 등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로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급매물이 늘어나고 매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거는 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윤석열 정부 당선인 시절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금매가 늘어날 거다. 어디서부터? 외곽부터. 똘똘한 한 채 핵심제는 던지지 않고 외곽부터 먼저 던질 것이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일이, 그죠? 자,
이거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밑에 뭐 줄줄이 늘어났는데 뭐 매물이 많이 늘었다, 금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보실 필요 없고, 자, 요 세 개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원희룡 장관은 임기 내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50만 호 공급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공급 증가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겠다 혹은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 마찬가지 공급 증가의 시그널입니다. 요 두 가지는 지금 물리적인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공급 증가의 시그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리적 공급과 정책적 공급. 이 앞에 두 가지 기사는 물리적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급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종부세를 피하려는 급매물 등장하고 있다. 요거는 정책적 공급입니다. 이 세 기사의 공통점은 공급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 공급이든 정책적 공급이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입주장 들어서는 아파트를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시겠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전세가가 안정이 되겠죠. 전세가가 무조건 안정됩니다. 전세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남는데 뭐 집들이 지금 보면은 들어갈 집들이 남아 있는데 그 집을 누군가는 실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그 집을 샀어. 아파트 신축에 입주 들어간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든지 전세를 주든지 해야 된다고요. 그죠? 묻자는 동 전세 물량이 하나 넣는다고. 만약 전세를 넣는다면, 잘 안 팔려서 전세를 넣는다면은 전세 물량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샀어. 그럼 전세를 놔야 되겠죠. 마찬가지 전세가 또 늘어난다고요. 전세값은 무조건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난다면은. 자, 그러면 전세가 안정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 말은 매매가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없고 안정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량 공급이 증가된 상태에서 전세가가 안정되면은 매매가가 비정상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가가 이만큼 이렇게 낮은데 매매가가 무한정 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세 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죠. 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3억에 전세를 살 수 있어. 그러면 전세를 살겠습니까? 10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3억짜리 전세를 살겠죠. 게다가 재수 좋으면 2+2에 4년을 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돈으로 딴 데 투자를 하든가 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10억짜리 집을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한 8억이야. 매매가가 10억이야. 그러면 에이, 차라리 2억도 못해서 집 사지. 이런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급이 증가하면 전세가는 무조건 안정된다. 전세가가 안정되면 매매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공급 과잉이 되게 되겠죠. 지금처럼 뭐 분양가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 이래 되면은 건설사는 얼씨구 나오고 막 분양을 막 쏟아내겠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공급 과잉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미분양이 증가하겠죠. 그래 되면은 미분양이 증가하겠지. 그러면은 매매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겠죠.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죠? 저기 뭐 창원에서 울산에서 부산도 마찬가지였고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창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유니시티 2019년도 2017년, 18년, 19년 이 사이에 많이 떨어졌는데 유니시티가 뭐 6,000세대입니까? 그렇죠. 꼭 입주장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 팔리니까 건설사는 공급을 축소하겠지. 공급을 줄이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세를 사니까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야. 사는 집을 안 사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또 매매와 전세 갭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고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또 공급이 증가.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어디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그 단계는 이제 공급의 증가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공급이 곧 증가를 할 것 같다. 그러나 단기간에 2, 3년 안에 공급이 쏟아진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그 공급 증가의 시그널, 정책적 공급이든 물리적 공급이든 공급 증가의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3, 4년 뒤에는 가시화되어서 실제로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부산하고는 좀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그죠? 부산은 지금 공급이 한참 집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상제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분상제를 다 손질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래 되면은, 분양가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양정 1구역이 그죠? 양정 1, 광안 2, 대연 3, 다 마찬가지로 물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양정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상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좀 올려서 분양할 수 있으면은 아마 올해 안에는 무조건 분양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면은 뭐 가을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져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자재값 인상이기 때문에 자재값도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분양 원가 자체도 올라가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리면은 그 건설사가 얻는 이익 플러스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들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재개발 진행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해되시죠? 하여튼 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요거 하나밖에 나온 게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거예요. 정책들이. 특히나 뭐 원희룡 장관이 뭐 250만원 로드맵 것으로 그만 하겠습니까? 다른 정책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디서 기회를 찾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부터 치열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 놓으면은 5년 뒤에는 자산이 분명히 여러분의 자산이 불어나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기에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막차 타지 말고 우리 반발짝만 앞서서 준비해 나가자고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